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중3 역사 45강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우리가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정리해보는데, 이승만 정부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 집권을 위한 두 차례의 개헌 내용 꼭 알아두시고,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정권을 장악했던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15 부정선거에 따라서 이후 4.19 혁명으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되고, 이후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과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만이 커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바로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박정희 정부가 되겠죠. 박정희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건 아니죠. 완공과 그리고 경제 재건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이렇게 했지만 끝내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5.16 군사정변부터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시기는 1961년이 되겠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군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군정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군정을 갖다가 실시하게 되는데, 이 군정을 이끌어갈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구의 명칭 바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비상기구를 만듭니다.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갖다가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군정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때 실시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두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먼저 정치적으로는 다시금 헌법을 개헌합니다. 5차 개헌을 실시를 하죠. 5차 개헌을 실시해서 우리나라가 내각 책임제였는데 다시금 대통령 중심제로 바꿉니다. 대통령 중심제로의 개헌이 5차 개헌의 주요 내용이 되겠죠. 이미 5차 개헌을 할 때 박정희는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국민들의 가장 커다란 욕구가 바로 경제적 성장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화폐 개혁을 1962년도에 단행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제 자금은 마련하지 못하죠. 이후 드디어 1963년도에 이 5차 개헌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때 5대 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대선 때 약속과는 다르게 박정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는데, 이때 박정희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겨뤘던 분이 바로 이 기존에 있던 윤보선이라는 분이죠. 15만 표 정도의 차이로 가까스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의 내용이 중요하니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때부터를 우리는 3공화국 이렇게 부릅니다. 3공화국 이렇게 부르는데, 가장 박정희가
이렇게 대통령이 오르나고서 주안점을 줬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공, 그리고 하나는 경제성장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주력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과 드디어 협상을 체결하게 된 거죠.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더라. 1965년에 일본과 체결을 하게 되는데,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 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가 끝이 나고 이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일본과는 정상적인 수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죠. 그러다가 일본과의 수교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압박도 있었겠죠. 그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무상으로 3억 불, 그리고 유상으로 2억 불을 갖다가 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3억 불과 2억 불을 갖다 차관으로 빌렸지만 더 이상 개인의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고, 또한 개인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국가적 보상은 있었지만 개인에 대한 보상은 없다. 그리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 이게 사실은 무엇이냐면 축하금 명목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달이 되었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경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베트남 파병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베트남 파병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갖다가 약속받게 되고, 특히 브라운각스란 것을 브라운각스입니다. 브라운각스란 것을 체결해서 한국군의 현대화를 갖다가 약속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한일 협정이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파병, 그 외에도 오늘날의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서독의 그 간호사라든지 강부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드디어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금을 마련하게 되고, 이런 경제적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성장을 드디어 이루게 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 따라서 점점 인기를 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1967년도 이루어진 6대 대선에서 다시금 박정희와 그리고 윤보선이 맞닥뜨리게 되지만, 이때는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난하게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헌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임제에 따라서 두 번 대통령이 됐겠죠. 그런데 전임자의 이런 모습을 보아서 그런 건지 다시금 장기 집권에 대한 욕심이 났겠죠. 이에 드디어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헌에 나서게 됩니다. 그게 1969년도 다시금 헌법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6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차 개헌은 다른 말로 무슨 개헌이라고도 부르냐면 삼선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면 삼선 개헌이라고 부르느냐? 이 박정희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 연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헌이 되었던 거죠. 실제로 이렇게 개헌을 갖다가 하기 위한 명분으로는 68년도를 우리를 위기의 해라고 부릅니다. 위기의 해. 왜 68년도를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해라고 부르냐면 이 냉전,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화되던 시기가 68년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진조 간첩 사건이라든지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갈등 상황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위기적인 모습을 이용을 해서 나라의 안정과 계속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느냐, 이러한 명분하에 1969년도에 6차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1971년도에 7대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7대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와 그리고 누가 맞닥뜨리게 되냐면 김대중이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후보가 드디어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때 아슬하게 다시금 박정희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선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한 기반을 갖다가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1972년도에 너무나도 유명한 헌법, 다시금 7차 개헌에 해당되는데, 7차 개헌에 해당되겠죠. 우리는 이 7차 개헌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10월 유신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10월 유신 헌법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또한 명분이 뭐냐, 72년도는 68년도는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위기의 해라고 했죠. 반대로 이때 72년도는 화해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데땅트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데땅트 시대라고 부르는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에,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미국과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소련이라든지 중국과의 화해의 움직임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72년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통일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내가 좀 더 대통령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 바탕으로 해서 10월 유신헌법을 단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월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은 어디에서 선출을 하느냐, 국회에서 선출을 하거나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주체, 색깔이 다른 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또한 중임 제한을 없애는 거죠. 계속해서 후보로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6년에 한 번씩. 그리고 또한 간선제로 이루어질 때 국회의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간선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긴급조치권이라 하여 헌법을 갖다가 국회 동의 없이 집행하거나, 반대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제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법관을 갖다가 본인이 임명해서
사법권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완전한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다가 갖추게 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 집권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게 된 거죠. 이렇게 다시금 독재적인 장기 집권의 모습이 보이자 드디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들고 일어나게 되냐, 74년도 개헌청원, 그러니까 헌법을 개헌해라는 청원에 100만 명 서명이라든지 100만 명 서명 운동이라든지, 그 외에도 75년도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75년도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76년도 3.1 구국 선언이라든지 3.1 구국 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79년도에는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YH 무역 사건이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구냐, 바로 이 김영삼 의원이 제명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반감을 사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들 중에 드디어 다시금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탄핵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드디어 11.6 사태가 발발하게 되었고, 이 11.6 사태는 말 그대로 박정희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의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를 갖다가 피살하게 됨으로써 끝내 이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볼 때는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또한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